소녀는 혼례복을 입은 채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혼례가 세 번째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명문가 제1의 부잣집 딸 단체는 왕실의 간택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위장 혼인을 올렸고 온 고을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추문 속에서 두 번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두 전남편이 동시에 문 앞에 나타난 날 단체의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단체 본인조차 몰랐던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는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댁 담장 안에 있는 것만 다 팔아도 이 고을 10집은 먹여 살리겠다. 과장이 아니었지요. 대대로 내려오는 논밭만 해도 발이 닿는 데까지였고 창고마다 쌀과 비단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고을에서 가장 먼저 인사를 받는 위치였으며 드나드는 하인들만 해도 손가락으로 다 세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집안의 외동딸이 바로 단체였습니다. 세상에 하늘이 너무 아끼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타고난 얼굴이었지요. 이마는 넓고 시원했으며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또렷했습니다.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고 입술은 앵두빛이었지요. 피부는 눈처럼 희고 고와서 어릴 때부터 이웃집 마님들이 단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따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눈이 시릴 지경이요. 도대체 어느 집 도련님과 혼인을 시킬 작정이십니까? 그러면 단체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글쎄요. 저 아이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지요. 단체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딸 하나에 온 마음을 쏟았지요.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라 단체가 어떤 고집을 부려도 타박하기보다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단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위험 있는 인상에 눈빛이 형형하여 한번 입을 열면 주변이 숙연해지는 분이었지요. 집안을 철저히 관리하였고 딸 단체를 누구보다 아꼈지만 그 아낌이 때로는 엄격함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알았지요. 아버지의 엄한 눈빛 아래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는지를요. 그렇게 단체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얼굴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당찬 성품이 있었지요. 단체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저는 구속받는 삶은 싫어요.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혼인 같은 건 평생 안 해도 괜찮아요. 단체가 혼담이 오갈 나이가 되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크고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어느 고을의 명문가에 절세미인이 있는데 재산까지 막대하다는 소문이 어디선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문이란 발이 달린 것이라 하였던가요? 며칠 사이에 온 고을을 돌더니 급기야 엉뚱한 곳에까지 닿고 말았습니다. 왕실이었습니다. 간택 명단에 올렸으니 준비하라.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단체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체 어머니는 조용히 단체의 손을 잡았지요. 단체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궁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명이 막대한 재산도 있고 이 얼굴도 있는데 굳이 궁 안에 갇혀 평생을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단체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무언가 돌아가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그 무렵 단체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 고을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의 자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준이었습니다. 영준은 키가 크고 골격이 단단한 청년이었습니다. 눈매가 서늘하고 인매가 굳어 있어 첫인상이 차갑다 싶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 눈 안에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수가 극히 적었고
말 대신 행동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지요. 진청색 도포에 먹색갓 옷고름은 항상 반듯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영주는 이 고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학문도 있었고 무예도 닦았으며 무엇보다 반듯한 사람이라는 평이 자자했지요. 단체가 영준을 찾아간 것은 간택 어명이 내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영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단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와 위장으로 혼인을 해주십시오. 물론 보상은 드리겠습니다. 혼인을 올리면 간택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질 테니까요. 영준은 잠시 단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토도 달지 않고 조건도 묻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혼례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단체의 어머니가 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단체야. 예, 어머니. 혼인이란 말이다. 어머니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맞다는 것이지 어명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이유로 시작하든 간에 혼인의 끝은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법이야. 단체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위장 혼인인데 마음이 무슨 상관이냐고 속으로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그 말은 단체의 마음 어딘가에 씨앗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훗날 가장 어두운 밤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줄은 그때의 단체는 꿈에도 몰랐지요.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단체는 혼례복을 입고 옥빛 놀이개를 패용하였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지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설렘보다는 안도가 더 컸습니다. 이렇게 하면 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지요. 영주는 반듯하게 차려입고 혼례청에 서 있었습니다. 단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서늘한 눈매가 아주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도 짧은 순간이라 단체는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위장 혼인이었지만 함께 사는 날들은 생각보다 단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영주는 단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단체가 늦게 일어나도 이것저것 참견해도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해도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지요. 때로는 단체가 한바탕 떠든 뒤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마시기 좋은 온도였지요.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온도를 알았어요? 단체가 물으면 영주는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았지요. 단체는 자신도 모르게 영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저녁에는 장부를 들여다보다 늦게 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집안 살림 이곳저곳을 살피고 하인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법이 없었지요. 단체 아버지가 방문했을 때는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마중을 나갔고 단체 어머니에게는 철따라 약재를 구해보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단체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위장이었는데 이제는 영준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요. 아니,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 기다려지기까지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단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진짜 혼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신도 영준도 처음부터 그걸 알고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영준이 단체를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단체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위장이지만 저는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준이 단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 안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단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옥빛 놀이개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영준의 눈을 마주 보았지요. 그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단체는 자신이 영준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당차고 자존심 강한 단체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인정하고 난 후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지요. 영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단체 곁에서는 아주 조금씩 말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단체의 농담에 입꼬리가 올라갔고 단체가 어딘가를 나갈 때면 자기도 모르게 먼저 일어나 함께하려 하였지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호락호락 그 사랑을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왕실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실에서 다시 단체를 눈독 들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어느 날 아침 단체 아버지의 굳은 얼굴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실에서 사람이 왔다 가느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단체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지요. 영준이와의 혼인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단체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하나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지요. 왕실에서 단체와 영준의 혼인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택 명단에 오른 여인이 서둘러 혼인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왕실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지요. 거기다 단체 가문의 막대한 재산은 왕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단체와 영준의 혼인을 무효로 한다. 단체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장 혼인이었지만 지금은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되어버린 혼인이었지요. 영준을 좋아하게 되었고 함께하는 날들이 소중해졌고 이 사람과 평생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버렸는데 그 모든 것이 어명 한마디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준을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영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보았지요. 영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어쩔 셈이에요? 단체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목소리였지요. 영준이 단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묵한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 순간 드러났지요. 진심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영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명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대답 뒤에 얼마나 많은 말이 숨겨져 있는지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단체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왕실의 어명 하나로 갈라졌습니다. 이혼 후 단체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오래도록 옥빛 놀이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혼례날 처음 폐용했던 것이었지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달았던 놀이개가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체야. 괜찮아요, 어머니. 울어도 된다. 저는 안 울어요. 단체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더 무거운 것을 속에 담아두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졌지요. 왕실에서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단체를 후궁으로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중전도 아니고 후궁이라니. 이건 더 못하겠습니다. 단체 아버지가 이번에는 걱정보다 당혹스러움이 앞선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지요. 그럼 어쩔 셈이냐? 혼인하면 됩니다. 다시. 이미 혼인한 여인을 후궁으로 들이진 않을 테니까요. 단체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차고 명민한 사람답게 위기 앞에서 오히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지요. 그 무렵 마침 혼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화려하고 눈웃음이 매력적이어서 첫인상부터 부드럽고 유쾌했지요. 단체를 만나러 왔을 때도 분위기를 금세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단체 아가씨, 저는 진심으로 청혼드립니다. 아가씨를 오래전부터 흠모하였습니다. 단체는 정원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준과는 달리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단체는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이번에도 솔직히 말하자면 온전한 사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후궁 입궁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지요. 정원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혼인을 하고 나면 마음이 맞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혼례를 올리는 날 단체는 다시 옥빛 놀이개를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설렘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피의 마음으로 달았지요. 화려한 혼례 의복 위에 달린 놀이개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혼례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정원 가문에서 공을 들인 덕분에 고을 사람들이 너나 없이 구경을 나왔지요. 세상에 저댁 아가씨가 두 번째 혼인이라는군. 영준 도련님과 이혼하고 정원 도련님과 혼인했다지요. 사람들의 눈길과 말이 따라다녔지만 단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길쯤은 어려서부터 받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정원은 혼인 후에도 여전히 다정하고 살뜰했습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들어주었고 단체가 웃으면 같이 웃었으며 단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단체는 그 다정함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준의 침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말없이 내밀던 차 한 잔, 단체 곁을 맴돌던 조용한 존재감, 그 서늘한 눈 안에 숨어있던 깊은 무언가가요. 단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단체가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무엇이든 잘 먹었는데 그날은 밥상 앞에 앉았다가 이내 얼굴을 찡그렸지요. 왜 이러지?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안 좋은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지요. 단체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단체의 얼굴을 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복잡해졌습니다. 단체야, 혹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단체의 손을 잡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기가 있으십니다.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혼인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말하는 임신 주수는 그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요. 단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소문은 빠른 법입니다.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샜는지 며칠 사이에 고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지요. 단체 아가씨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과연 정원 도련님의 아이겠느냐? 혼인한 지 2달도 안 됐다는데 임신 주수가 그보다 훨씬 앞선다지요. 그럼 첫 번째 전남편 영준 도련님의 아이가 아니겠소?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담장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화살보다 빠르고 칼보다 날카로웠지요. 단체는 집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딜 가든 시선이 따라왔고 어딜 가든 수군거림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평생 얼굴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런 종류의 주목은 처음이었지요. 정원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정원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개의치 않소, 내 아이가 맞소라고 단체 앞에서 말했지요. 하지만 그 눈빛이 말과 다르다는 것을 단체는 느꼈습니다. 정원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정원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함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가 어딘가를 나가려 하면 따라 나서려 했고 단체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면 옆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단체의 행동을 보고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날 단체가 눈치챘지요.
정원 도련님, 왜 그러시오, 단체. 제 행동을 하인들에게 보고받고 계십니까? 정원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가 다시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저 걱정이 되어서요. 부드럽지만 어딘가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단체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유쾌한 사람이 맞는지를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원이 단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문을 닫고서요. 단체, 솔직히 말하시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영준이요. 단체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뭔가 타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질투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시오. 단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이 혼인을 계속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하겠소. 그 말이 나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체도 막지 않았지요. 어쩌면 이 결말을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혼이었습니다. 고을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두 번이나 이혼을 하다니. 더구나 임신 중에. 저댁 아가씨는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단체는 그 모든 소문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어른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것들이 단체 자신의 안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그때 단체 어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다 괜찮다, 단체야.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세요? 담담한 게 아니야. 다만 어머니가 단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있으니 다 괜찮다는 거지. 단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울지 않았지만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순식간에 두 명의 전남편을 둔 여인이 된 단체는 그 후 한동안 조용히 지내려 했습니다. 바깥 출입도 줄이고 몸을 추스르며 아이를 기다리려 했지요. 그런데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체 가문 저택의 대문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영준이었습니다. 진청색 도포에 먹새갓을 쓰고 늘 그렇듯 단정하게 서 있었지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정원이었습니다. 연두색 도포에 화려한 각근을 달고 특유의 눈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거의 동시에 단체 쪽을 보았습니다. 단체는 그 자리에서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두 전남편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두 전남편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단체의 집 앞에 나타났으니 고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찌했겠습니까? 그날 이후 단체의 이야기는 온 고을에서 가장 흥미로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남편이 두 명인데 둘 다 찾아왔다지요. 그것도 동시에요. 임신 중에.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배를 잡고 웃다가도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군거렸지요. 정작 당사자인 단체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대문 앞에서 영준과 정원은 서로를 한 번씩 훑어보고는 각자 단체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단체, 내가 잘못 생각했소. 다시 시작하고 싶소. 그러자 영준이 조용히 정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있소 하는 뜻이었지요. 단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세요. 그것이 단체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깔끔하게 되던가요? 이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각자의 방식으로 단체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은 말없이 나타나 단체 가문 저택 근처를 오갔습니다. 어딘가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은 단체 어머니에게 좋은 약재를 보내왔고 어느 날은 담장 아래 땔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 것인지는 모두가 알았지요. 정원은 반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단체 앞에 직접 나타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단체, 나는 아이까지 다 받아들이겠소. 영준의 아이든 내 아이든 함께 기르겠소. 단체는 그 말을 듣고 정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단체의 귀에는 그 말 뒤에 붙어있는 무언가가 들렸지요.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어요. 단체의 대답은 매번 이 언저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체가 시장에 나갔다가 영준과 마주쳤습니다. 우연인지 의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만남이었지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영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 먼저 말을 건넨 것이 오히려 단체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그럭저럭이요. 몸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체는 눈을 돌렸고 영준은 단체를 바라보았지요. 아이는 잘 있습니까? 그 말에 단체가 영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왜 묻는 거예요? 영준의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냥. 단체는 그 대답을 듣고 한참 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 흔들렸지요. 하지만 단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이 감정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체는 생각했습니다. 영준과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묘하게 익숙한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단체 어머니가 단체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단체야, 영준 도련님 댁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구나. 무슨 소문이요? 영준 도련님이 너희 아버지의 사업에 해를 끼쳤다는 말이 돌고 있어. 아버지 거래처 몇 군데에서 갑자기 거래를 끊었는데 그 배후에 영준 도련님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단다. 단체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확인이 안 됐어. 그런데 소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단체의 가슴 안에서 차가운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왜 영준이 그런 짓을? 단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준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구체적이었고 아버지의 거래처 몇 군데가 실제로 거래를 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피해가 눈앞에 있었지요. 의심이 싹을 틔웠습니다. 그 의심은 단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체 아버지도 그 소문을 들었고 집안 하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지요. 단체는 영준을 찾아가려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가서 물어봐야지. 직접 확인해야지. 그런데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물었다가 사실이라면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는 사이 정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안타깝다는 듯한, 걱정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단체를 찾아왔지요. 단체, 영준에 관한 소문 들었소? 들었어요. 내가 알아보았는데 사실인 것 같소. 단체 아버지의 거래처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준이 직접 나서서 거래를 끊게 만들었다는 증언이 있소. 단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언이요? 그렇소. 단체,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체 가문을 흔들려는 것 같소. 나는 단체를 보호하고 싶소. 정원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요. 단체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입을 다물었습니다. 속으로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영준이 그런 짓을 할까요?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히 헌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잘 있냐고 먼저 물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이고 있었고 아버지의 사업은 실제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어야 하는가, 의심해야 하는가. 단체는 그 경계에서 괴로웠습니다.
결국 단체는 영준에게 냉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피하고 연락을 끊었지요. 영준이 몇 번 단체를 찾아왔지만 단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 안에서 그의 발소리가 서성이다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면서도 나가지 않았지요. 그 문 너머에서 영준은 매번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단체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하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가슴이 이상하게 욱신거렸지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바로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영준은 진심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고 단체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믿기 어려웠지요. 두 사람의 오해는 그 틈 사이에서 깊어져 갔습니다. 한편 영준은 그 오해의 근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영준은 처음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부터 출처를 추적해왔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자신의 방식으로요. 단서는 하나씩 모였습니다. 단체 아버지의 거래처를 직접 만나보니 그들이 거래를 끊게 된 것은 영준 도련님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서찰을 받은 때문이었습니다. 그 서찰의 필체가 영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준은 단번에 알았지요. 하지만 이미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심어진 뒤였습니다. 누가 이 짓을 한 것인가? 영준은 가능성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단체 주변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그러던 중 영준의 눈이 정원에게 향했습니다. 정원이 단체에게 자주 나타나 정보를 제공하고 영준에 대한 의심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였지만 영준의 눈으로 보기에는 달랐습니다. 너무 정확한 타이밍, 너무 구체적인 증언이 수상했지요. 영준이 정원의 하인 중 한 명을 따로 만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그 하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준이 조용히 앉아서 사실만을 물어가자 하인의 입이 조금씩 열렸지요. 도련님은 정원 나리가 시키신 겁니다. 거래처에 서찰을 보낸 것도 소문을 퍼뜨린 것도요. 영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단체 아가씨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라고. 단체 아가씨 아버지의 사업을 흔들면 아가씨가 기댈 곳이 없어져서 정원 나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준의 얼굴에 아주 잠깐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지요. 단체가 모르고 있다. 영준은 그 길로 단체 가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준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믿어주는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 사람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영준은 그날도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단체는 그것을 몰랐지요. 그러는 동안 정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흔들어 단체가 자신에게 기대도록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지요. 자존심 강하고 당찬 사람이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원의 마음속에서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던 것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권력욕과 뒤섞이기 시작했지요. 단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만들면 된다. 그 생각이 정원의 머릿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원의 웃음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단체에게 나타날 때도 여전히 다정한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무언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단체는 몸이 무거워질수록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조금씩 존재감을 키우는 아이가 느껴졌지요. 그 아이를 느낄 때마다 단체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단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과 혼인했을 때 두 사람은 부부였지만 임신 주수를 계산하면 답이 나왔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영준이었습니다. 단체가 그 사실을 영준에게 말할 수 있었다면 아마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체와 영준 사이에는 오해라는 두꺼운 벽이 세워져 있었지요. 단체는 영준이 아버지의 사업을 흔들었다고 믿고 있었고, 영준은 단체에게 진실을 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원이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단체 아버지의 가문을 무너뜨리겠다. 정원이 자신의 신복을 앞에 두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처음 단체를 만났을 때의 유쾌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지요. 단체가 기댈 곳을 없애면 결국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원은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원의 음모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아버지의 사업을 흔드는 것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 정원이 노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단체 가문 전체였지요. 정원의 집안은 부유했지만 권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권력을 채울 방법을 정원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지요. 단체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인맥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체를 얻는다는 것은 곧 단체 가문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원이 단체를 좋아하게 된 진짜 이유였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진심이었다가 변질된 것인지는 정원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단체와 단체 가문의 재산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지요. 정원의 첫 번째 수는 단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을 한 명씩 이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에게는 그 일을 해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지요. 거래처 한 곳에는 단체 아버지가 약속을 어겼다는 거짓 소문을 냈고 또 다른 곳에는 단체 가문의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심었습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단체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이상한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꼈지만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려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함께 일해온 지인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몇 년 전부터 진행해온 사업 계약이 갑자기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단체 아버지의 눈빛에 처음으로 불안한 빛이 생겼습니다. 단체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위엄있고 당당했던 아버지의 눈에서 흔들림이 보이다니요. 아버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저를 믿어주세요. 단체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차고 명민한 사람이었지요. 발이 묶이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단체가 직접 거래처 몇 곳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단체를 맞이하다가 단체가 직접 물어보자 모두 이렇게 말했지요. 영준 도련님 쪽에서 저희에게 서찰이 왔습니다. 단체 아버지와 거래를 끊으라는 내용이었지요. 단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역시 영준이었나. 단체의 마음 안에서 영준에 대한 오해가 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졌지요.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뎌온 사람, 차 한 잔을 딱 맞는 온도로 내밀던 사람, 아이는 잘 있냐고 먼저 물어오던 사람이 사실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단체를 더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원망이 쌓였습니다. 한편 영준은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체 가문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었지요. 영준은 서찰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러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받은 서찰의 필체를 보는 순간 영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낸 것이었지만 영준이 보기에는 달랐지요. 필력이 달랐고 어법이 달랐습니다. 이 서찰이 진짜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준이 거래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준 도련님과 가까운 분에게서 직접 받은 누구에게서 받으셨습니까?
거래처 사람이 주저하다가 이름을 댔습니다. 정원의 신복이었습니다. 영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원. 처음부터 정원이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소문의 출처, 서찰의 경로, 증언의 방향까지 모두 정원에서 시작된 것이었지요. 영준은 그 길로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말이 서툴더라도 이번에는 전해야 했지요. 단체 가문 저택 앞에 섰을 때 하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가씨께서 만나지 않겠다 하십니다. 영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단체 가문의 안위와 직결됩니다.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인이 들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가씨께서는 만나지 않겠다 하십니다. 영준의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지요. 그날 영준은 저택 앞에서 2시간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였습니다. 단체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영준을 붙잡고 있었지요. 해가 질 무렵에야 영준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단체는 방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준이 2시간을 서 있다가 돌아갔다는 것을요. 하인이 조심스럽게 전했지요. 단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지만 단체는 그것을 눌렀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서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바로 그날 밤 정원이 단체를 찾아왔습니다. 단체, 영준이 또 찾아왔다지요. 그 사람이 단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오? 단체가 흔들릴까봐,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운 거요. 단체 아버지의 사업이 더 무너지기 전에 내가 맡겠소. 나를 믿어주시오. 정원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단체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돕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기댈 곳을 없애고 싶은 건지 그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단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의심이 너무 많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감사합니다, 정원 도련님. 하지만 제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단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의 눈에서 아주 잠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로 덮였지요.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나는 여기 있소. 그 밤 정원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신복을 불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정원의 음모가 한 단계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원의 다음 단계는 단체 아버지를 직접 위기에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흔드는 것으로는 부족했지요. 아버지의 명예를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단체 아버지가 고을 사람들에게서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망이었지요. 정원은 고을 관아 쪽에 단체 아버지가 세금을 빼돌렸다는 거짓 고발을 넣었습니다. 물론 증거라고 내세운 것은 교묘하게 위조된 문서였지요. 고발이 들어간 다음 날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단체 아버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단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단체 아버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 거짓 고발을 받는 순간의 그 표정을 단체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누군가 꾸민 일이에요. 단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지요. 알고 있다. 하지만 관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을 수 있어요. 제가 막겠습니다. 단체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차고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강함 뒤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순간만큼은 숨기지 않았지요. 두려웠지만 그래서 더 강하게 버텨야 했습니다. 단체가 먼저 움직인 것은 위조 문서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명민한 단체는 문서의 필체와 인장을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가문의 인장은 단체도 어려서부터 봐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위조된 문서의 인장은 실제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가문의 인장에는 오래된 가장자리에 다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위조본은 너무 깨끗했지요. 이건 가짜예요. 단체가 문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이것을 관아에서 인정하게 만들려면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가문의 인장을 오래 맡아온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지요. 단체는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물어봐야 할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준이었습니다. 단체가 증인을 찾아 어느 노인을 방문했을 때 그 노인의 방 안에 영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체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영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뒤에 영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위조 문서를 증명할 증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어른이 단체 아버지의 인장을 10년 이상 맡아온 분이시오. 단체가 그 말을 듣고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 일을 합니까? 단체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영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단체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벽이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지요. 당신이 이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영준이 단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상처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단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지요. 단체는 입술을 꼭 다물고 노인에게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노인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오래 섬겨온 단체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그냥 볼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단체와 영준은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로 하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있었지요. 단체는 그날 밤 방 안에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준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오늘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문과 서찰의 출처가 설명되지는 않았지요. 진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단체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느껴졌지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단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멀리해야 하는지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길었습니다. 위조 문서건은 노인의 증언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관아에서 문서를 재검토한 결과 인장이 위조된 것임이 인정되었지요. 단체 아버지에 대한 조사는 중단되었고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서찰과 문서가 다 가짜였다지요. 그럼 영준 도련님이 한 게 아니었단 말이오. 영준 도련님이 오히려 단체 아버지를 도왔다는군요. 소문은 항상 그렇습니다. 나쁜 말이 퍼지는 것도 빠르지만 뒤집히는 것도 그에 못지않지요. 고을 사람들의 의심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체는 그 소문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준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인가요? 단체가 그 답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을 때 정원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단체 다행이요. 아버지 억울함이 풀렸다니 기쁘오. 정원의 표정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이번에는 그 표정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준이 도왔다는 것을 이미 아는 정원이 왜 아직도 영준을 탓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것인가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다. 단체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단체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당차고 명민한 사람이었지요. 눈치챈 것을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정원 도련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나는 늘 단체 편이요. 정원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여전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지요. 단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는 순간 단체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정원이 꾸민 일이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였다. 단체는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신복 중에서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을 알아보았고 거래처들이 서찰을 받은 경로를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이미 영준이 추적해놓은 흔적이 있었지요. 단체는 그 흔적을 따라가다가 결국 정원의 이름이 모든 실마리의 끝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체의 눈앞이 잠깐 어지러웠습니다. 영준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니었다. 영준에게 등을 돌렸던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2시간을 서 있다가 돌아갔다는 영준의 발걸음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돌아가던 사람이었지요. 단체는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원의 신복이 단체 어머니를 데리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단체 어머니는 저녁 나들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허겁지겁 단체에게 알려왔지요. 단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는 사람이 없느냐? 마지막으로 뵌 것이 시장 쪽이었는데 그 뒤로는. 단체는 그 길로 정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원의 저택 앞에 섰을 때 정원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단체. 정원의 얼굴이 처음으로 웃음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디 계십니까? 단체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단체, 나를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어머니는 무사히 돌아올 것이오. 단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정원의 마지막 수였습니다. 사업도 흔들었고 거짓 고발도 넣었지만 단체가 꺾이지 않자 이제는 어머니를 인질로 삼은 것이었지요. 단체의 2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2손을 꼭 쥐었지요. 어머니를 해치면 해치지 않겠소. 단체만 선택해주면 모든 것이 끝나오. 정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서 얼마나 차가운 것이 도사리고 있는지 단체는 이제 알았지요. 하룻밤만 시간을 주시오. 내일 아침 내 선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체가 말했습니다. 정원이 잠시 단체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체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걷다가 골목 어귀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느껴져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준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준이 단체 곁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요. 처음부터 따라왔습니다. 정원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찾겠습니다. 영준의 대답은 짧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체는 그 눈빛을 보면서 오래 참았던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압니다. 오해했어요. 압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영준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단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영준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단체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면서 처음으로 영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버텨온 무게가 이 순간 비로소 반씩 나눠지는 것 같았지요. 영준은 그날 밤 바로 움직였습니다. 정원의 신복이 어머니를 데려간 곳을 추적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준은 이미 정원의 주변을 파악해두고 있었지요.
정원의 거래처, 거처, 신복들의 동선까지 영주는 조용히 모아둔 것이 있었습니다. 단체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준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부터 추적했습니다. 단체 가문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왜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체는 그 대답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요. 다만 진심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영준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지요. 그것을 이제서야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이 단체를 아프게 했습니다. 단체 어머니는 영준이 찾아낸 곳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몸에 해를 입지는 않았지요. 정원의 신복이 어머니를 가둬두기는 했지만 실제로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단체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지요. 영준과 단체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단체야. 어머니. 단체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갑고 떨렸지요. 단체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행히. 어머니가 단체 뒤에 서 있는 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구한 후 세 사람이 돌아가는 길, 단체 어머니가 영준의 등을 바라보며 단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한 말 기억하느냐? 혼인이란 마음이 맞다는 것이라고. 단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겠구나. 단체는 영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듯한 등,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말없이 앞을 걷는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단체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지요. 알 것 같아요. 단체가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체는 정원에게 찾아갔습니다. 영준이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 아버지의 거래처 중에서 사실을 알고 있는 2명의 증인도 함께였지요. 정원의 저택 앞에 섰을 때 정원은 단체가 혼자 올 것을 예상했던 것인지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체. 정원 도련님. 단체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이미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도련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정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거짓 서찰, 위조 문서, 관아 고발, 그리고 어머니를 가두신 것. 모두 도련님이 꾸미신 일이지요. 정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그 자체로 대답이었지요. 저는 도련님을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버둥을 쳤지요. 단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다 단체를 위해서였소. 단체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됩니까? 단체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정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원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체가 관아에 고발을 넣은 것과 동시에 영준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위조된 서찰의 원본, 정원의 신복이 거래처에 서찰을 전달했다는 증언, 관아에 거짓 고발을 넣을 때 사용된 위조 문서의 출처까지. 영준이 조용히 모아온 것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고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원 도련님이 그 모든 것을 꾸몄다고요? 세상에 그렇게 다정하게 굴던 분이. 영준 도련님은 오히려 단체 아버지를 도왔던 거였군. 사람들의 말이 빠르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단체를 향해 쏟아지던 추문의 화살이 이번에는 정원을 향했지요.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원의 신복들이 하나씩 자백을 했고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정원은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지요. 신문이 이어지는 날들 동안 정원의 얼굴에서 그동안 달고 다니던 부드러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뿐이었지요.
단체는 그 눈빛을 보면서 처음 만났을 때의 정원을 떠올렸습니다. 그 유쾌하고 매력적이던 모습이 지금의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원은 위조와 무고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산 일부가 몰수되었고 한동안 고을에서 떠나야 했지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대접받던 자리에서 순식간에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그 화려하던 연두색 도포와 옥색 깎은 대신 죄인의 차림으로 끌려나가는 정원의 모습을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처벌이 선고되는 자리에서 정원이 마지막으로 단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단체는 무언가를 읽으려 했습니다. 후회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여전한 집착인지를요. 하지만 정원의 눈빛은 그저 복잡하게 뒤엉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단체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단체는 관아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지요. 몸이 가벼워졌고 뱃속의 아이가 그 순간 작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단체가 멈추었습니다. 영준이 단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 끝났군요. 영준이 말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단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영준 씨. 영준이 단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심했어요. 오해했어요. 문 앞에서 2시간을 서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들었는데 그때 나오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도 미안해요. 영준이 잠시 단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영준 씨가 뭐가 미안해요? 말을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믿어달라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단체가 영준의 말을 막았습니다. 영준 씨 언어는 말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영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딱 맞는 온도의 차 한 잔, 어머니께 챙겨보낸 약재, 2시간을 서 있다 돌아간 발걸음. 그게 다 영준 씨의 말이었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들었어요. 영준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 할 말을 잃은 것이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나지막하게 덧붙였습니다. 뱃속의 아이 아버지가 당신이에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과묵하고 굳은 사람이라도 이 말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알고 있었습니까? 어렴풋이는요. 저도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랜 오해와 갈등, 이별과 눈물이 있었던 그 시간이 다 녹아들어가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단체가 먼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볼이 붉어져 있었지요. 그래서 어쩔 셈이에요. 영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체가 원한다면 제가 먼저 물은 거 아니에요. 단체가 영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 안에 장난기가 어렸지만 그 안에 진심이 가득했지요. 영준이 아주 오래 단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다시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단체의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요? 처음부터 진심이었습니다. 단체가 한참 그 말을 들여다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음이었지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영준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가 웃는 것이었지요. 고을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단체 가문의 저택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단체 어머니는 영준이 찾아왔을 때 방문을 직접 열고 맞이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어머니였지만 그날은 영준을 자리에 앉히고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도련님,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소원입니다.
영준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방문 너머에서 듣던 단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을 속에 담아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지요. 단체 아버지도 영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사이에서 영준의 이름이 오가기 시작했지요. 단체 아버지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영준이 움직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거래처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오래 끊어졌던 거래가 다시 이어지고 한동안 흔들렸던 사업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준 도련님이 이 일을 했단 말이냐? 단체 아버지가 영준을 불렀습니다. 대단히 고맙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준의 대답에 단체 아버지가 한참 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지요. 단체가 보는 눈이 있었군.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모든 뜻이 담겨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달라졌습니다. 3번이나 혼인을 했다는 그 아가씨 말이지요. 그런데 들어보니 첫 번째 남편과 다시 혼례를 올린다고 하던데요. 세상에, 그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단체 아가씨 편이었던 거잖아요. 정원 도련님이 꾸민 음모였던 거지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이런 죄 없는 분들 이야기를 그렇게나 수군거렸으니 고을 사람들은 잠시 부끄러워하다가 이내 기대 섞인 눈빛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혼례는 언제 올린대요? 봄이 지나기 전에 올린다 했다지요. 아, 나는 그 혼례를 꼭 봐야겠다. 3번째 혼례라니 그 어떤 혼례보다 특별하지 않겠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체 어머니가 혼례복을 꺼내는 날 단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3번째야. 어머니가 혼례복을 정리하면서 말했지요. 3번째 혼례복이에요, 저는. 그래. 창피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단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는 창피할 것이 없다. 단체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어머니. 왜? 사랑해요. 어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혼례 전날 밤 단체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옥빛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혼례 때 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위장이라 생각하며 달았지만 사실은 설렘이 있었던 그날의 것이었지요. 두 번째 혼례 때도 달았습니다. 도피의 마음으로 달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던 때였지요. 그리고 내일 3번째로 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마음으로 달 것인가요? 단체는 놀이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옥빛이 곱게 빛났지요. 진심이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설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거쳐온 끝에서 남은 것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단체는 이제 알았지요. 단체의 뱃속에서 아이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단체가 배를 감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혼례날 아침 고을에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단체가 눈을 떴을 때 하늘이 맑았습니다. 산에서 새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지요. 단체는 잠시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3번째 혼례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번째 혼례 때의 두근거림과도 달랐고 두 번째 혼례 때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이번에는 설렘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설렘이었습니다. 단체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났구나. 네. 잘 잤느냐? 조금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딸의 볼이 발갛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요. 혼례복을 입는 것을 어머니가 도왔습니다. 비단옷이 단체의 몸에 맞게 내려앉았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옥빛 놀이개를 들었지요. 이걸 달아주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놀이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단체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 번째 홀레에서 세 번째로 달리는 놀이개였지요. 이번에는 그냥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견뎌온 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 진짜 혼이 나는 거 맞죠? 어머니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세 번째 진짜 혼인이지. 단체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 만의 것인지 셀 수 없었습니다. 홀레청에는 고을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단체 집안의 홀레라는 소문은 이미 며칠 전부터 돌았고 세 번째 홀레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지지요. 왔다 왔어. 세상에 저 아가씨가 세 번째라니. 그런데 참 아름답지 않소? 저 얼굴에 저런 사연이 있다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영준이 홀레청에 먼저 서 있었습니다. 진청색 도포에 먹새갓 옷고름이 반듯하게 메어져 있었지요. 늘 그렇듯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영준의 눈이 달랐지요. 서늘하던 눈이 그날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사실 서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것이었지요. 단체가 홀레청으로 들어서는 순간 영준이 단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체도 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만 보였지요. 홀레가 시작되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잔을 나누고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단체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영준이 그것을 보았는지 단체의 손을 조용히 잡았지요. 꽉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잡았습니다. 단체의 손떨림이 멈추었습니다. 홀레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을 때 영준이 단체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번이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단체가 피식 웃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이었고 두 번째는 도피였는데요.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으니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 혼인이 없었다면 영준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두 번째 혼인의 추문이 없었다면 정원의 본 모습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거치지 않았다면 영준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것이었지요. 맞아요. 단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의미가 있었어요. 구경 나온 고을 사람들이 마당에서 떠들었습니다. 저 두 분 참 잘 어울리요. 그러게요. 처음부터 저 두 분이었어야 했는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라니까요. 돌아 제자리로 왔잖아요. 뱃속의 아이가 그 순간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단체가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영준도 그것을 보고 잠시 시선을 내렸지요. 그리고 단체 곁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할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홀레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할 무렵 단체 어머니가 딸 곁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하느냐, 내가 했던 말. 단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이란 마음이 맞다는 것이지 어명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맞닿았구나. 단체가 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준이 고을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지요. 단정하고 반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따금 웃는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야요. 봄날 저녁 해가 기울어지면서 마당에 노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단체는 그 빛 속에 서서 옥빛 놀이개를 손으로 가볍게 쥐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세 번의 혼례를 치르는 동안 단체가 얻은 것은 재산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딱 맞는 온도의 차를 내밀어주는 사람, 문 앞에서 2시간을 서 있다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단체가 진심으로 원했던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혼인의 가치는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었지요. 단체는 3번의 혼례를 거친 끝에서야 그 단순한 진실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저녁별이 하나 뜰 무렵 단체와 영준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영준의 손이 단체의 손을 잡았지요. 아까처럼 가볍게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요. 단체가 영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준 씨, 왜 그러십니까? 이제 저한테 좀 더 말해줘도 돼요. 영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단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별빛보다 밝았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훗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의 혼례를 거친 여인이 있었는데 그 3번 중에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 2사람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단체와 영준의 이야기였습니다. 혼인이란 마음이 맞다는 것이지 엄형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3번의 혼례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랑이란 것도 돌아 결국 제 자리를 찾게 되는 법이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